자, 우리 본격적으로 선거에 어떤 과학이 숨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선거는 과학이다. 세 분 동의하시나요? 아, 선거는 완전 과학이죠. 그래요? 예. 교수님도? 선거의 일부는 과학이다. 일부는 과학이다. 선거의 일부는 과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독이 틀렸습니다. 저는 일단 그 뭐든지 완전을 많이 붙입니다. 완전 과학이죠. 왜냐면 완전을 붙여줘야지 그나마 없던 과학이 좀 들어가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예. 여러 사람들한테 이렇게 소를 보여주고 몸무게를 맞춰봐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개인 한 사람이 측정한 수치보다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서 평균을 낸 값이 정답에 더 가깝더라는 거예요. 야, 이거 소고기로 하면은 거의 맞출 텐데. 그러니까요. 왜냐면 소는 우리가 잘 못 보잖아. 몇 그램입니까? 그막 두근입니다. 껍데기 거의 두근으로 짜. 대중의 지혜, 집단지성이라고 하잖아요. 선거도 이런 집단지성이 좀 밑바탕 된다고 봐야겠죠? 선거라는 것이 당연히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모아서 네. 우리 사회를 이끌 어떤 지도자를 결정한다는 면에선 집단지성을 발현하는 가장 중요한 네.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제도죠. 그렇죠. 근데 이게 집단지성이란 게 환경이나 문화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것 같은 게 투표율이 나라마다 다르잖아요. 우리나라 뭐 많아봤자 60이고 계속 내려가는 추세인데 호주는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몇 퍼센트예요? 90%가 넘어요. 와. 근데 북한입니까? 약간 북한이에요. 왜냐면 북한은 100%죠. 110% 나오고요. 120%. 호주는 벌금을 매긴대요. 선거를 투표를 안 하면 권리가 아니고 약간 의무처럼 된 아. 건데 그래서 한 $20 정도 해서 벌금을 매겨서 좀 이제 투표율이 높아진 건데 그러한 별개로 또 투표 장소에 가면은 소시지랑 막 먹을 거 맥주 이런 거 나눠준대요. 약간 행사네 행사. 행사죠. 파티. 그래서 호주에서는 그 투표날이 약간 축제처럼 어. 국민들이 그렇게 느낀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네요. 야, 진짜 집단지성이다. 그치. 집단지성을 발휘할 사람들을 집단으로 뽑아서 그들이 올라가서 중요한 걸 더 결정하는 거잖아요. 네. 와, 구조가 좋네요.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3명 이상의 후보자가 있는 선거에서 철저히 민주적이고 공정한 방법은 수학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이걸 증명해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도 있어. 나는 이게 증명된다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 그러면 집단지성을 믿고 선거를 진행은 하는데 맹점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받은 사람을 찾아보니까 케네스 에로? 케네르에로? 케네스 에로래요. 케네스 에로. 네. 뭐 이분에 대해서 뭐 저는 이제 경제 쪽 전공이 아니니까 자세히 모르는데 그래도 되게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이분이 뭐 뒤에 가서 연구한 것들이 많은데 어릴 때 박사학위 논문에서 썼던 그 이론이 그 이론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더라고요. 근데 항상 이제 박사학위 할 때 액놀러지먼트를 쓰잖아요. 예. 감사 인사. 음. 감사 인사에 5명의 이제 자기 뭐 후배 친구들한테 감사 인사를 썼어요. 예. 근데 그 5명이 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대박이죠. 약간 뭐 천사의 편지네. 그렇죠. 이 논문에 들어온 사람은 뭐 한 달 이내 노벨상을 받아야 맞습니다. 된다. 이런 느낌. 대단하신 분이네요. 아니 앞서 교수님을 복잡계 물리학자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통계 이야기가 나왔는데 뭐 통계학을 두고 인류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수정구술이다라는 표현을 한 분이 있었는데 저는 이게 참 인상 깊었어요. 선거도 후보를 선정하는 단계부터 당선이 되는 순간까지 약간 예측과학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통계라는 것이 갖고 있는 어떤 근본적인 한계 중에 하나가 저는 미래를 예측한다라는 것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를 하고 투표를 하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통 우리가 예측하면 미래에 대한 예측을 이야기해서 forecast, 미래를 예측한다는 걸 얘기하는데 그런 의미에선 이런 선거에 관계된 통계는 그 미래를 예측하는 것보다는 요즘은 nowcast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를 파악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예측이라고 하면은 예측이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시간적인 미래를 예측한다기보다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내는 방법인 거죠. 이 미래를 예측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미래에 이럴 것이다. 우리가 뭔가 답을 미리 알려주는 개념 같은 느낌인데 현재 예측은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 할 수 있는 무언가를 더 노력해라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좀 안 좋게 나왔다. 그러면은 내가 더 노력해야 되겠다. 이거를 어느 쪽에 어느 지역구에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까? 내 공약의 문제가 뭘까? 이런 거를 되짚어 볼 수 있잖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잘 나왔다 안 나왔다 이걸 보고는 이제 앞으로 내가 당선되면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래를 위해 좋은 방향을 만들어가기 위한 현재 예측인 거지. 네, 맞습니다. 절대 답을 미리 알려주는 예언은 아닙니다. 네, 이 부분이 굉장히 과학이랑 어떻게 보면 비과학의 그 경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인 방법이다라고 하면은 뭔가 예측을 잘해야 하는 그런 결과가 딱 도출이 됐을 때 와 이거 정말 과학적이구나라고 느끼는데 사실 틀린 적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죠. 그거를 보면서 이건 과학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통계 조사라는 표본 집단을 어떻게 설계할까라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과학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네. 이런 여론조사, 특히 전화에 기반한 여론조사, 이런 그 근본적인 어쩔 수 없는 문제들이 조금 있어요. 맞아요. 물리적인 한계가. 뭐 예를 들어 저만 해도 어디서 그 여론조사를 한다고 전화가 왔는데 그분이 저는 어느 당에서 그 의뢰를 받아서 여론조사를 실시 중입니다라고 맞아. 그렇게 얘기하면 맞아.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가 완전히 자유롭지 않을 수 그렇죠, 있는 그렇죠. 제한을 네, 받을 수밖에 그래서 없구나. 여론 요새 뭐 샤이 보스, 샤이 진보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지. 이렇게 여론조사에서 100% 솔직하게 반영하지는 않아요.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전에는 뭐 유선 전화로 여론조사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유선 전화 없는 사람들은 거기서 그렇죠. 빠지게 되고요. 예. 그리고 휴대폰만으로 또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휴대폰을 소지하지 않고 있는 분들은 또 제외가 되고 그래서 이게 그 샘플링의 문제는 이걸 100%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그 굉장히 강한 의지가 갖고 있는 분들이 이걸 끝까지 답을 하시지. 그렇죠. 예를 들어 약간 대부분의 분들이 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신데 이런 분들은 여기에 응답을 제대로 안 하세요. 왜냐면 본인이 굳이 할 필요 없다. 끊어버리시고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강한 의지가 있는 분들의 의견만 남아있는 경우가 꽤 있고 그리고 또 여론조사 결과가 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약간 어느 정도. 네, 그런 것도 있을 것 그걸 같고 보고 분발해야겠다 막 이렇게 되는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뒤집히기도 하고. 자, 여론조사와 비슷하지만 엄연히 다른 영역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빅데이터. 데이터에 기반을 두고 그 데이터들을 조합해서 인사이트를 얻어내는 아주 의미 있는 패턴을 읽어내는 그런 건데요. 전 세계 정치 영역에서 아주 의미 있는 선거 전략으로 이용되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 뭐 오바마 대통령도 당시에 굉장히 이걸 잘 썼죠. 굉장히 훌륭하신 과학자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네. 그래서 뭐 거의 당선을 미리 예측을 했다고 보입니다. 뭐 그런 얘기 많잖아요. 구글은 미리 알고 있다. 맞아. 예. 예를 들어 선거 결과는 안 나왔는데 네. 구글에서 이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검색해봤냐를 이제 주마다 해보고 이걸 다 비교를 해봤더니 이미 결론은 나 있는 거야. 예. 왜냐면 관심 있는 사람 찾아보니까. 구글의 데이터를 이용하는 방식이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보통은 아까 여론조사면은 어떤 내가 답하는 것에 대한 어쩔 수 없는 바이어스가 들어가게 되는데 맞아요. 구글이 이용하는 이런 빅데이터 분석에서는 사람들이 검색하는 걸 이용하거든요. 검색의 횟수. 근데 검색할 때 거짓말할 수 없거든요. 맞아요. 관심 원하는 있으니까 네. 하니까. 그리고 적극적일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뭔가 얻고자 하는 정보가 있으니까 검색을 하는 건데. 근데 그 구글이 한 분석에서 제가 재밌게 본 게 그 어떤 후보를 더 많이 지지할까를 그 검색을 갖고 판단하는데 예를 들어 뭐 트럼프를 검색했다라고 해서 지지인지 반대인지를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걸 이용한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와 이거 정말 아이디어가 좋다라고 생각한 것이 트럼프 클린턴이었죠 그때 굉장히 네, 트럼프 클린턴으로 트럼프를 먼저 쓴 사람들은 트럼프의 지지 성향이 높고 클린턴 트림퍼를 한 사람은 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비교하면 그 데이터만으로도 그때는 거의 많은 언론이나 그런 사람들이 그 트럼프가 당선될 걸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조사하면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보였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신기하다.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선거 전략가들이 마이크로 타겟팅 기법?
마이크로 타겟팅 기법. 음. 네, 요걸 이용을 하는데 음. 오바마 전 대통령의 당선에 이 과학적 기법이 굉장히 유용히 음. 작용을 했다고 해요. 음. 아까 뭐 오바마도 굉장히 이걸 활용을 했다라고 그쵸. 하는데 이게 무슨 기법인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예를 들어 누가 오바마 대통령을 지지하는가, 근데 뭐 누가 아니면은 지지하지 않는가, 이거를 그 대상들의 굉장히 자세한 정보들을 알아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어떤 성별의 어떤 나이대 어떤 인종이 지지하지 않느냐, 그러면 그분들의 마음을 돌리려면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정말 마이크로 컨트롤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정말 이 사람, 그러니까 절대 마음이 돌아가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은 네. 어떻게도 안 돼. 근데 이제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은 정말 타겟팅을 해가지고 정말 맞추면, 예를 들어서 뭐 엑소님이 뭐 좀 정말 애매해. 네. 근데 분명히 조금만 홍보하면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엑소님이 좋아하는 게 뭔지, 그럼 엑소님이 어떤 거를 뭐 어떤 세상을 꿈꾸는지, 네.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엑소가 좋아하는 쪽에다가 그걸 막 퍼붓는 거죠. 그럼 이제 좀 더 긍정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약간 그 맞춤 의학이랑도 비슷한 거 같아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그냥. 같아요. 왜 똑같은 양을 사람한테 썼을 때 누구는 낫고 누구는 낫지 않느냐. 이게 결국은 사람마다 특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 이 똑같은 홍보를 했을 때 어떤 사람은 나를 찍고 왜 이 사람 안 찍을까? 결국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런 것까지 분석을 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거죠. 요새 인공지능 광고 막 이런 것도 거의 이런 마이크로 타겟 마케팅인 것 같아요. 예. 왜냐면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지니까 음. 그 중에 이제 어떤 속성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충분히 많아지고 거기서 이제 패턴을 이제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이미 샀는데 자꾸 나와. 맞아. 예. 아. 예를 들어 뭐 어디 여행 간다고 비행기표 샀어. 그때 일주일 내내 비행기표만 나와. 이미 샀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그쵸. 못 하나 보네요. 그러니까 결제 정보까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어디 스팸 메일 같은 게 과학자들이 받는 그런 스팸 메일 중에 하나가 스팸성 메일이죠. 네. 뭐 인명사전에 등재를 해줄 테니까 뭐 그런 게 있거든요. 진짜요? 결국 들어보면 결국 돈 내는 건데요. 그래서 그렇죠. 와 그러면서 거기 앞에 이메일 글의 앞부분은 뭐 당신이 세계 탑 무슨 과학자로 선정됐습니다. 오. 그런 글로 아주 처음에 보면 무조건 억하게 그런 와요. 거. 그래서 아이고 저 이런 데서 스팸 메일이 왔네요 하고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렸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회사 광고가 저한테 들어와요. 이 사람이 제가 어떤 맥락에서 이거를 올렸는지에 대한 알고리즘은 전혀 파악 못하고 그러니까. 무조건. 당황스러웠겠다 정말. 그래서 수락하셨나요? 아니 안 했죠. 선거에서는 어느 쪽을 지지한다 확실히 정해진 그런 콘크리트 지지층보단 아직 정해지지 않은 부동층을 노리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겠어요. 이 방법으로라면. 그렇겠죠. 네. 정해지지 않은 게 바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노리지? 그죠? 그래서 그 각 정당의 어떤 그 공약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 처음에는 어떤 정당의 특성이 있어서 양쪽에 그 자기들이 타겟팅하는 집단이 있다가 네. 이제 선거가 점점 다가오면은 이게 가운데 쪽으로 전략적으로 수정해요. 그래서 맞아. 뭐 국회의원 선거는 모르겠지만 대통령 선거 같은 거 할 때 공약들을 보면은 사실 별 차이가 안 나요. 맞아. 이게 이제 양쪽이 다 이 서로 가운데 따라. 부분을 이제 장악하려고 그럽니다. 아니 근데 네. 그런 것도 있겠어요. 다양한 정보를 나는 얻고 싶은데 이렇게 음. 만약에 마이크로 타겟팅이 돼. 음. 그 특정 관심 정보만 보게 돼. 음. 그러면은 뭔가 선거에서는 특별히 내가 한 정보만 얻는 거잖아요. 네. 그럼 약간 쏠림 현상도 더 발생할 맞아. 것 같고 더 양극화가 심해질 것 같은데 음. 이런 게 뭐 과학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위험한가요? 어떤가요? 그렇죠. 요즘 특히 SNS 같은 데서 발견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그 뭐 필터 버블, 뭐 에코 체인버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네.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 안에서 만들어지는 정보에는 그것만 맞아요. 보려고 하고 이제 자기들과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집단에는 같이 못하는 거죠. 제한된 그래서- 정보. 예, 그래서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그렇다 보니까 자기들의 믿음이 점점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그러면서 타 집단에 대한 이해는 점점 못하게 되고 그런 게 좀 아쉽고요. 그게 제가 살펴본 내용 중에
개미와 꿀벌 그런 곤충들도 아주 합리적인 그런 집단지성을 보여줄 때가 많거든요. 네, 맞아요. 네, 특히 꿀벌이 보여주는 특성 같은 걸 보면 어디 이주지로 갈 때 어디로 갈까라는 걸 꿀벌들도 일종의 투표 비슷한 방식으로 네, 네. 다수결로 맞아요. 결정하는데 이게 만장일치가 될 때까지 계속 의견을 조율하는 것도 흥미롭고 그리고 꿀벌이 어디 갔다 온 다음에 나는 여기가 좋아 네 생각은 맞아. 어때? 라고 비교를 할 때 자기 생각과 다른 친구 꿀벌이 추천하는 곳도 가봐요. 그리고는 거기가 더 좋으면 얼마든지 마음을 바꾸고 그래서 참 꿀벌이 사람보다 낫네요. 그러니까 배울 게 사람은 많다. 이 뭐 투표 이런 거 관련 홍보물 오면은 다 읽어볼 수 않잖아요. 꿀벌은 맞아. 다 읽어보네. 꿀벌이 춤을 추지 않습니까? 맞아. 의견이 만장일치 될 때까지. 그게 춤추는 것은 자기가 간 곳이 거리가 얼마고 방향이 위치. 얼마고 그거를 이제 알려주는. 춤으로 표현하는 건데 꿀벌춤 중에 그 책 보고 정말 제가 진짜 재밌다고 생각했던 게 있는데요. 꿀벌이 거리를 어떻게 알려줄까? 거리를. 네. 거리를 어떻게 측정할까? 궁금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 또 그 생물학 하시는 분들이 연구해서 너무 재밌었는데 네. 꿀벌이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이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나를 갖고 판단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과정을 그 생물학자가 만들고 음. 그 실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박. 그 꿀벌에 짐을 지워요. 뭘 무겁게. 그때 멀리 간다고. 그러면 생각해? 자기가 똑같이 짧은 거리를 갔다 왔는데 친구들한테 거기 멀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설을 만들고 우와. 꿀벌 그 상상을 해보니까 너무 재밌어. 생물학자가 꿀벌 날개도 우리 뭐 달아가지고. 아령을 달고. 군장 좀 매주고 막. 네. 완전 군장. 그래서 그 어떤 과학적인 방법으로 그걸 보였고 아. 재밌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그 최초로 이제 그 꿀벌 그 춤 연구하신 분이 그 동물 생태학으로 노벨상을 최초로 받은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의 핵심은 그거예요. 무조건 내가 옳지 않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 그렇죠. 다른 사람 의견 들어보고 네. 내 생각을 바꾸는 거야. 자, 빅데이터 과학의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네. 딜레마인 건 앞서도 데이터는 많을수록 좋다라는 건데 누군가의 데이터를 더 많이 모은다는 건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는 상황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돼요. 그렇죠. 이거는 무조건 문제가 생기는 게 굉장히 많은 그 IT 서비스들이 네. 우리는 생각하지 못한 정보를 많이 모으고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카드 결제를 하는 거. 음. 이것도 어느 정도 연령대가 어느 매장에서 뭘 사는지를 분석을 하면은 이 네. 사람의 소비 패턴이 나와요. 그다음에 누가 댓글을 달고 그 댓글이 언제 어디서 어떤 내용으로 달리는 걸 이제 분석을 하면은 또 댓글 솔루션이 나오거든요. 그런 SNS도 마찬가지. 페이스북이 이걸 굉장히 노력하고 있죠. 네. 이 사람이 원하는 콘텐츠가 뭘까? 왜냐면 그걸 보여줘야 사람들이 페이스북에 오래 자주 올 거 아니야. PNAS라는 그 과학 저널에. 학술지에 실린 논문이 기억하는데요. 예. 거기서 그 사람이 어떤 곳에 그 좋아요를 누르는지만 갖고도 잘 분석하면 그 사람의 성별이 뭔지 당연히 그 사람의 종교가 뭐고 소득 수준은 어떻고 인종은 어떻고라는 여러 가지를 어디 살고 그런 것들을 다 굉장히 높은 정확도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은 그런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은 어쩌면 그 동네에는 그 사람 한 명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지도 알아낼 수 누군지도 있을 알아낼 수 수 있고. 대박이다. 근데 아직은 그렇게 확률이 높진 않은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본인의 개인 정보를 소중하게 지키는 노력을 하더라도 그걸 이제 활용하려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나는 제공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내가 누군지 알 수도 있는 거죠. 맞아요. 이렇게 빅데이터가 수집돼서 이용되는 것들이 저는 이렇게 그 칼날의 양쪽처럼 좋은 면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분명히 있는데 그거에 이제 어두운 면도 있는 거죠. 그래서 밝은 면은 어떻게 우리가 잘 이용하고 어두운 면은 어떻게 우리가 조심하고 그런 부분이 좀 사회적 합의 같은 게 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최근에 가장 논란이 됐던 게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라는 데이터 분석 업체입니다. 이게 페이스북에서 개인정보를 사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영국 브렉시트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이거 굉장히 이슈 많이 됐거든요. 그렇죠. 이거 그 어플 성격 퀴즈 어플을 개발해가지고 네. 페이스북에 탑재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앱을 통해서 27만 명의 성격을 파악했고 개인정보 모았고 이 친구들까지 다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실제 8,700만 명까지 늘어나니까. 네. 이게 그 인터넷에 뭐 성격
테스트, 심리 테스트. 요즘에 그거 맞아. 이제 하면 안 돼. 자기 그 자기는 어떤 대통령인가. 맞아 그것도 해봤어요? 있어. 안 합니다 저는 안 일단. 해요 저는. 저는 김정은 나왔어요. 자랑이다. 5%던데 5%. 진짜. 희박한 가능성 뭐 이래서. 이걸 통해서 이 상대 후보자에 대한 뭐 약점까지 분석을 하고 그걸 노출시키고. 네네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 부정적인 후보자로 만들 수 있을까 네. 그래서 이제 그걸 계속 파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안 좋은 상태가 됐고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주커버그도 이제 청문회 나와서 사과도 하고 페이스북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네. 의도적으로 노출을 했다 그쵸. 걸렸구나. 그쵸 뭔가 되게 공평하지 못하게 네. 한쪽 그 힐러리였나요? 네, 네, 힐러리 안 클린턴. 좋은 뭐 그런 그쵸, 기사들 그쵸. 많이 올라오고 네. 그랬던.